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태풍 카눈으로 특별재난 지역이 된 대구 군위군에선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끊겼고 지원 물품도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무너졌던 제 방 바로 앞에 살던 이종훈 어르신. 생계를 꾸려왔던 집은 상처투성이 그대로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와 보상이 수월해졌다고 해도 망가진 집을 보면 막막합니다. 집에 놓기는 맞아가지고 이런 딴 집들은 침수되고 여기는 날아가 버렸고 여기는 날아가 저 논에가 있었어. 무릎까지 물이 찼던 이 집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습니다. 거실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침대 매트리스를 두고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시죠? 네, 불편해도 할 수 없고 뭐 그렇다. 불편하긴 많이 불편하지. 군위군은 피해 복구가 길어지면서 임시대피소였던 경로당 대신 인근 여관을 대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임시주택을 보급한 뒤 주택 복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이재민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곧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저희 전체 이재민 중에 한 6가구 정도가 임시조립주택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준비 중에 있고 그게 되면 차차적으로 귀가를 하실 예정이에요. 태풍이 핥히고 간 지 3주. 이재민들의 고통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교육부가 초고 난이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첫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 출제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충북에서도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했는데요.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합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수능을 2달 앞두고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험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한 문제씩 답안을 채워나갑니다. 초고 난이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빠진 뒤 치러진 처음이자 수능 이전 마지막 시험인 만큼 실전에 버금가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하지만 시험 뒤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은 여전합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6월과 9월 2차례 모의평가를 통해 실력을 확인하고 수능 난이도와 출제 경향 등을 예측하는데 교육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은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 킬러 문항 배제 관련된 뉴스 때문에 수능이 어려워질지 쉬워질지 학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오늘 보는 9월달 모의평가 결과에 맞춰서 수시 지원 전략을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쉬운 수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수생 응시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 응시생 수는 11,371명으로 이 가운데 13%가 넘는 1,480명이 재수생입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 430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킬러 문항에 의한 변별력을 높였다면 아마 그 교육과정의 충실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항들이 좀 더 출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난이도는 좀 형성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주관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시업계에선 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수험생들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30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날씨 악재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이유도 있겠지만 콘텐츠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올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 7곳의 방문객은 1,700만 명.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이라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지난해 2,100만 명에도 못 미치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피해가 속출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기상악재에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기존의 콘텐츠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크게 뭐 할 거리나 볼 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와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 같은 것들을 관광사 이렇게 상품이랑 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조금 더 개발해 주시면. 카페 거리라던가 호캉스 같은 그런 많이 뜨다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진짜 해수욕을 즐기기보다 차 없는 거리라던가 요즘에 드론쇼라던가 그런 것들이 SNS에 보이면서 좀 더 활성화되면은. 실제로 해운대는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70만 명 줄어든 반면 야간 행사와 해양 레저가 각광받는 광안리와 송정은 5만 명씩 더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욕장이 단순한 물놀이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어떤 문화적인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송정이나 양양과 같이 해양 레저적인 콘텐츠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각각의 해수욕장이 자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단순한 해수욕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라는 명성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부산 바다의 매력을 알리는 데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 충북대 총학생회 비대위와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가 교통대와의 통합 절차를 문제 삼으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재학생들의 반대가 두 대학 통합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여름과 다름없는 땡볕 아래에 50여 명의 학생들이 입을 다문 채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고 있는 작은 현수막에는 총장과 학교를 믿을 수 없다거나 총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앙위는 지난 7월 총장 언급과 달리 학생, 교수, 직원 중 두 주체가 반대해야 통합을 중단한다고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주체라도 반대한다면 통합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시위 목적은 단순한 통합 반대라기보다는 사업 진행에 관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시위입니다. 시위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중립 시위라고 알고 왔고요. 사실 전 반대쪽에 가깝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권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시위를 지켜보던 고창섭 총장은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지금 공부 안 하고 저기 와서 저렇게 떼학 뱉어서 저거 하고 있던데 과연 진짜 우리가 이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나는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 학생들은 거기에다가 강한 의문을 갖는다면 엄청 착착하죠. 학교 측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글로컬 대학 30사업 필요성 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를 통해 세 주체 중 두 주체 이상이 통합을 반대하면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회의 목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중은 하되 그 3주체의 목소리들을 골고루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3주체의 그 결과가 민주적으로 나오면은 이런 가운데 충북대 통합반대 학생연합은 오는 12일 집회를 열 계획으로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경북 포항은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많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라봉과 천혜향, 바나나 등 다양한 작물들이 이미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패션으로 주로 알려진 백향과 재배까지 성공했습니다. 윤경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기계면의 한 시설 재배 농가입니다. 검붉은 색의 과일이 곳곳에 매달려 있는데 패션 후르츠라고 알려진 백향과입니다. 이 농가는 모두 540여 그루의 나무에 백향과를 재배하는 데 성공해
온라인과 지역 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도도 높고 향도 진해 벌써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패션프루츠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떠한 분이 드셔도 아주 많이 즐길 수 있을 과일인데요. 그래서 패션프루츠 청과 잼을 가공 개발하여 많은 분들이 1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하우스 시설 재배 특성상 1년에 2차례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 나무마다 열매가 빼곡히 열리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나무당 생산되는 생산량이 약 12kg, 13kg 정도 생산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300평 기준에 총 300kg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4톤에서 5톤 정도 한 작게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수확되니까 약 한 7, 8톤 정도 수확이 됩니다. 현재 백향과는 킬로그램당 18,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농가는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아열대 작물 재배가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포항시도 농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열대 작물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현지에서 생산된 아열대 작물이 훨씬 맛도 좋고 당도도 뛰어나고 우리 포항 시민들이 드시기 아주 좋은. 현재 포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은 한라봉과 천혜향, 바나나와 커피, 애플망고 등 모두 6종류. 11개 농가가 2.65헥타르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에 힘쓰고 있는 만큼 포항시도 농장 관광과 체험을 통한 6차 산업을 육성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대구시가 경북 의성군에 신공항 물류 기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공항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된 의성군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한편으론 공항 배후 도시에 공을 들이는 구미시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의성 신공항 물류단지 관련 입장문입니다. TK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 관내로 하고 공항과는 최근접 거리에 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활주로 인근에 들어서는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항공 물류시설을 의성군에 집중해 신공항 화물을 처리하는 중심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다 공항 화물터미널과 신공항 물류단지를 잇는 직통 도로도 개설해 화물 처리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한 것을 두고 최근 의성군에서 있었던 반발 움직임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의성군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한다는 내용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의성군에 해주기로 한 약속한 항공물류도 관광단지도 농식품 산업도 인근 지역에서 서로 하라고 연일 언론 플레이로 난리다. 이런데도 뒷짐만 지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책임만 회피하지 말고 책임과 역할을 해라. 반면 구미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구미시는 현재 북구미 IC에서 군위 분기점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공항 배후 신도시 조성을 담당할 도시공사 설립도 준비하는 등 신공항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작업에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물류 기능, 그다음에 컨벤션 기능, 그다음에 학교, 국제 학교 이런 거를 이제 넣는 콘텐츠로 넣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물류 산업 단지로서 일반 산업 단지로서 한 30만 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의성 이외의 특정 도시의 물류단지나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미시의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물류단지 배후 수요 확보를 위해 의성과 군위, 안동 남부지역 등의 첨단 산업단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성 물류단지와 인근 배후 산업단지 전체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술 60병 들고 해외 연수, 억류된 의원님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의원들이 말레이시아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현지 공항에서 억류됐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국가라 술 반입은 1인당 1리터씩으로 제한되는데요. 술을 60병이나 들고 갔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4명은 신고 없이 소주 등 주류 60병을 나눠서 짐 속에 숨겨 반입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공항에서 관세를 낸 뒤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데요. 관광 사업을 벤치마킹한다는 명목으로 혈세를 받고 떠난 해외 연수. 이 상황까지 가도 괜찮은 건지 씁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도 하이패스, 세계 첫 도입입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하이패스처럼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우이신설선 12개 역에서 카드를 대지 않고도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이른바 태그리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뒤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기만 하면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개찰구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찍을 필요가 없으니 출퇴근 혼잡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급식용 햄에서 돼지 지혈제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용 햄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동물 지혈제 성분의 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햄은 전국의 학교와 시중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제품인데요. 국내 유명 가공육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건 이 학교의 영양교사였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체 유해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동물 의약품 성분을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었는데요. 급식 재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택시 요금 외환 위기 이후 최대 인상폭입니다. 시민들의 발인 택시를 타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택시 요금 물가를 반영한 택시료 지수가 1년 전보다 19%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21% 올랐던 199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요. 서울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2월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엔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돼 서민 부담은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가방 열어보니 5천만 원 돈다발인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5천만 원을 놓고 간 익명의 기부자가 화제입니다. 지난 6일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한 중년 여성이 경기도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나타났는데요. 이 여성은 민원대 위에 종이 가방을 올려놓고 말없이 센터를 떠났다고 합니다. 봉투에는 고무줄로 묶은 현금 5만 원권 뭉치와 함께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의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원시는 이 성금을 기부자의 뜻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의 박상학 기자입니다. 집값 반등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 건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작년의 어떤 그 침체보다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제 또 문제는 이게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어요. 소장님도 또 어느 방송에서 이제 2차 하락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었는데,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네. 이게 참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더 떨어져야 돼. 완전 폭락이야 라고 하는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저처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냥 올랐으면 조정이 되는 게 정상이고, 하지만 지금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이게 대세 상승,
다시 폭등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울 거야라는 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하나는 부동산 전문가들 8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8명 중에 1명은 폭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명은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상승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저한테도 이제 설문조사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질문을 보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추석이거든요. 9월이 추석이잖아요. 우리 추석은 이게 명절이 약간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 명절 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하는 거 좀 안 합니다. 그러면 추석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시장이 진정한 하반기 시장인데 상반기 부동산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 크지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저는 소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승이라고 답하고 싶은데 하반기라고 하지 말고 한 3년 정도 바라보면 상승일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10억인데 실제로 조정이 돼서 7억, 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많이 또 버블이 제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12월, 1월 정도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면 저는 버블 제거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으면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회복이 했단 말이에요. 100에서 7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5, 9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버블이 좀 제거되려다가 다시 또 거의 원상복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버블이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들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조사 결과 발표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아직은 인고의 세월을 조금 더 지나야 된다. 지금 바로 폭등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폭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폭락이 되고 그런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자. 버블? 오버슈팅 된 부분이 제거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조정된 폭이 작아.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한 2,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아니면 2차 하락 정도 온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아마 국토연구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 흥분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제 떨어졌다가 V자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회복 상승의 대세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제가 앞서서 이제 잠실 엘스 아파트 이야기를 했지만 최고 가격 2021년 가격이 27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30억? 35억? 예를 들어서 27억에 샀다고 쳐요. 최고가에 샀으면 취득세 내고요.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30억에 팔아도 과연 얼마 남을까요? 양도세 내고 3억이 남아도 뗄 거 다 떼면은요 1억 정도도 그러네요. 될까 말까요? 그러면 그 1억을 투자하려고 27억에 투자하진 않잖아요. 35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잠실 엘스가 35억이 가면 반포나 다른 지역들 강남이나 서초구, 강남구 아파트들은 얼마가 가야 되고 마포 아파트는 얼마가 가야 되며 수원, 광교 신도시 아파트는 과연 얼마가 가야 될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던 서울 서초구가 최근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스마트 시니어 경진대회. 어르신 약 120명이 IT 기술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가 하면 스마트 테이블을 활용해 보드게임도 합니다. 트렌드도 알고 제 아이디어가 얼마나 지금 퇴화됐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전기되어 있는지 현상 유지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중학생 때까지 아나운서를 꿈꿨던 심규섭 어르신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60대 후반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곡 느티나무 쉼터의 서초 시니어 느티 방송국 SSN에서 활동을 시작해 70대로 접어든 지금까지 앵커와 기자를 병행 중인 심규섭 씨. 이제는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까지 운영하는 시니어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SSN으로 뽑히는 바람에 참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죠. 내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 활동을 또 하고 여기서도 활동하고 그러니까 엄청 바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니어 사업과 느티나무 쉼터 운영 모두 서초구의 제1기 고령 친화도시 실행 계획에 담긴 주요 사업들. 제1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계획을 수립한 구는 최근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로 재인증받았습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란 상징성을 다시 한번 부여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2기 계획에 따라 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어르신 복합복지타운 건립과 서초형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등 60여 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에 어르신들의 활동 무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충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현금성 복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만 해도 최대 100만 원을 주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산가정 대출 이자도 지원됩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조만간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늘어난 0.87명을 기록한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전남,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충북의 출산율 반등 효과가 큰 것은 금년 5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출산 육아 수당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내년부터는 결혼과 임신, 출산까지 아우르는 더 촘촘한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9세 이하 신혼부부 5,000쌍에게는 임신과 출산 준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을, 2년 동안 연간 100만 원씩 주택자금 대출 이자 비용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산모에게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7개 시군 임산부에게는 50만 원의 교통비도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산 가정에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도 3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들 5개 시책을 모두 신청할 경우 기존 출산 양육수당을 제외하고도 최대 7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충북이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해가지고 좋은 여건을 갖춰서 좀 더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 실험을 시작한 충북도. 현금성 복지 남발 아니냐는 논란 속 장기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